아소와 아베는 마치 송대관과 태진아처럼 서로 합을 맞추고 디스하며 외부로부터의 비판적인 시선을 희석시키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본 내각의 화전 양면 전술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본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단결력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유튜브 레볼루션 페페TV. 일본의 아베 총리와 부총리 아소, 이들의 내부 분열 조짐이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한국 무시가 노골화된 가운데 측근들도 한국과의 대화를 대놓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소 부총리가 이끄는 이른바 아소파 주요 강요들은 대화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페페TV에서 자세하게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는 소식에 아베 총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7년 북한이 15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매번 한국, 미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해왔던 아베 총리가 또 한국만 쏙 뺐습니다. 지난 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먼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키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세코 경제산업상도 대화에 대해선 강경합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8월 15일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와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 전혀 없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소 부총리가 이끄는 이른바 아소파 소속 강요들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아소파인 고노 외무상은 대화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외교적 협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역시 아소파인 이하와 방위상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온건하문이다. 한일 당국 간 연대해야 할 사안은 확실히 연대해 나갈 것이문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를 놓고 아베파와 아소파가 입장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해 강원 양면책을 구사하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입을 맞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 지들끼리 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 피해 발생 시 대응책에 관한 답변을 통해 관세 인상만이 아니라 비자 발급과 송금 중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소 부총리는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이라며 한국 정부와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이 더 진행돼 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혀 다른 단계라고 덧붙였다고 교토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평소에도 역사 문제와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아소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나온 일본 정치권 발언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입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등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금지와 관세 인상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아소 부총리가 내놓은 비자 발급과 송금 중지 등은 한국 정부 대응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 내 평가입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달레 회장은 한국과 민간 차원의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소 부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이 양반이 했던 망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 망언 제조기로 불리는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난민이 몰려올 것을 대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난민 사살을 운운했습니다. 북한에서 유사사태가 일어나 북한 난민들이 일본으로 몰려들고 난민들 가운데 무장 난민이 있을 경우 북한 난민들을 사살할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연설에 대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으로 조사이 국제대학 대학원 강사인 아고사키 우스케는 아소 부총리가 미친 것 같다. 상계에서 벗어났다. 세계 어디에 난민을 사살하는 나라가 있는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우케노미아에서의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북한 출신 난민들이 대규모로 일본에 밀려들 가능성이 있다.
무장 난민이 섞여 있을지 모른다. 경찰이 이에 대해 자위대가 방위 출동해야 하는가, 사살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고사키는 이 같은 아소 부총리의 연설에 대해 아소 부총리는 정말로 나치 숭배자라는 과거 아사히 신문 기사를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또 칼럼니스트인 오다지마 다카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몇 번의 말실수와는 수준이 다르다. 경솔하다든가 서비스 과잉의 결과라든가 생각이 얕다든가 전망의 달콤함이라든가 반성의 가벼움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부분에서 전혀 변호할 여지가 없다. 아소다로는 구제불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가인 나카지와 게이시도 언어 도단이다. 난민 대책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신주쿠에서 헤이트 스피치 시위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치안 유지에 대한 전혀 통찰력이 없는 발언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자각이 결여돼 있다 라고 아소 부총리의 연설을 비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행동의 후신인 미래를 위한 공공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유럽에서는 난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시행착오를 거쳐 모색하고 있는데 아베 정권은 우선 사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종전부터 북한 유사시 일본에 상륙하는 난민에 대해 국회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또다시 나치 독재자 아돌트 히틀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내 자신의 파벌인 시코회 연수회에서 정치가는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수백만 명을 죽였던 히틀러는 아무리 동기가 오라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히틀러에 대해 결과를 남긴 명정치가로도 일컬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인 파벌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가로서 마음가짐을 거론하면서 히틀러를 예로 든 것입니다. 아소 부총리의 나치 관련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13년 7월 한 강연에서 개헌 추진 방법에 대해 어느 날 보니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나치 헌법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었다면서 이 수법을 배우면 어떠냐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반유대 활동 감시단체를 비롯한 국내외에서도 비판이 잇따랐고 그는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망언 제조기, 실언 제조기로 불립니다. 지난 1월에는 한일 통일 스와프 문제를 거론하며 통일 스와프 체결에 따라 한국에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홋카이도에서 열린 자민당 집회에서 90세가 되고도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이 TV에 나오는데 언제까지 살아있을 생각이냐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2003년 6월 도쿄대 강연에서는 과거 일제가 강제했던 창씨 계명에 대해 조선인들이 성씨를 달라고 한 것이 시발이었다는 망언도 했습니다. 이거 완전 정신 나갔네. 심지어 이 아소 부총리 아베보다 더한 인간입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송금 및 비자 발급 정지라는 초강수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이나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여러 가지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그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협상하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돼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더 생기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비자 발급 정지, 불화수소 수출 금지 등의 의견을 밝혀왔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송금, 비자 발급 정지는 예상보다 강도 높은 보복 조치입니다. 앞서 일본 지지통신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압류 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과 일부 일본 제품 공급 중단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이번 발언으로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양국 외교부 국장급 회동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재계에서는 자제를 촉구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소와 아베는 마치 송대관과 태진아처럼 서로 합을 맞추고 디스하며 외부로부터의 비판적인 시선을 희석시키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본 내각의 화전 양면 전술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본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단결력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아베와 아소의 합을 맞춘 쇼는 전부터 일본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무성 직원들의 무더기 징계를 계기로 야권은 재무성 수장인 아소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소 부총리가 정권의 사고 뭉치인데도 아베 총리가 그를 계속 감싸고 있는 이유로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 아소 부총리의 지지를 필요로 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베 총리가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아소 부총리를 자신의 총알바지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는 까닭에 그를 경질시키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판을 받는 아소 부총리가 사임하면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 측근은 아소 부총리가 사임하지 않고 있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총리로 쏠리게 되고 부총리도 사임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판 여론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가 모리모토 스캔들로 한 배를 탔으니 총리가 부총리를 경질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관여사 현재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은 단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을 가져왔으며 최근 $600의 주가를 돌파한 적이 있는 테슬라로 인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빌 게이츠를 제친 세계 2위 부자에 오르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런 테슬라마저 9월까지만 해도 시장 참여자들의 큰 실망을 받으며 주가 폭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마일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각종 게임 체인저를 언급하며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혼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 다른 배터리 회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국의 LG화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요즘 전해지고 있는 소식을 보면 LG화학은 세계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내년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 Y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량을 LG에 수주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가형 모델인 모델 3에는 중국 CATL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었지만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점점 저렴해지고 있고 테슬라가 고급 차량을 지속적으로 내놓음에 따라 중국 CATL은 테슬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한때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일본 파나소닉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 것은 모두가 잊어버릴 만큼 당연해진 상황이기에 사실상 한중일의 3강 구도로 펼쳐지던 배터리 전쟁은 한국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경쟁자인 중국과 일본을 더욱 허망하게 만드는 한국 기업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은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의 한 소금 호수를 통째로 매입하였습니다. 이 호수에는 어떤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언론들은 아무리 이게 미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3천억 원의 돈을 들여 구매하는 것은 역대급 돈 낭비가 될 것이라는 비판 일색이었죠.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화학 성분은 기존에 추산했던 양인 220만 톤의 6배인 약 1350만 톤이 소금 호수에 녹아있다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 원료의 이름은 바로 리튬,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해내는 핵심 원재료이죠. 1350만 톤의 리튬으로는 약 4억 대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를 매입한 한국의 기업 포스코는 단숨에 세계 리튬 매장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자국에서 리튬 광산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터리의 원료와 배터리 생산, 그리고 전기자동차까지 전기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모두 독점하여 세계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야욕 때문이었죠.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산업을 육성시킨 것인데 한국이 수년 전 발휘했던 선구안은 이러한 중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리튬 원료 확보로 인해 앞으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리튬뿐만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고순도 니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철강 생산 공정 과정에서 쇳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 기술의 노하우를 오랫동안 쌓아왔죠. 그리고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고순도 니켈 재련 공정에도 역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폐배터리에서 각종 원료를 추출하여 재사용하는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터리 양극재에서 방출된 리튬이온을 저장, 방출하며 전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의 수급 생산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호주 등 다양한 흑연 광산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연간 1만 6천 톤의 인조 흑연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음극재 생산 공장을 경북 포항시에 착공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소재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이죠. 테슬라가 한껏 기대를 불러 모았지만 실망감만 안겨다 주었던 전고체 전제 역시 포스코 케미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여 2030년까지 연매출 23조 원을 달성하겠다 공언한 상태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 이 회사는 올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던 니콜라이 전 CEO, 트레버 밀턴의 사기 행각을 폭로한 업체입니다. 수소전기 플랫폼의 혁신을 부르겠다 공언했던 트레버 밀턴이 사실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자동차를 언덕 위에서 굴렸다는 사실을 폭로해냈죠. 그나마 니콜라의 구원투수라 불리던 GM마저 최근 니콜라의 지분 인수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제 니콜라는 사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힌덴버그 리서치의 다음 먹잇감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중국의 3위 전기자동차 기업 칸디이죠. 칸디는 2008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서 지난달 말에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비전을 통해 미국 투자자로부터 1억 6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힌덴버그 리서치는 최근 발행된 보고서를 통해 칸디는 자신의 계열사를 통해서 가짜 판매 수익을 올렸다. 지난 1년 동안 55%의 매출이 칸디의 자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회사는 또다시 칸디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순환 판매 형태로 칸디는 실적 조작을 한 것이다. 라는 폭로를 하였습니다. 이 폭로가 있은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난 상태인데 칸디 측에서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폭로는 시장에서 이미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은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실망과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11월 말 주가 55달러까지 갔던 중국의 1위 전기자동차 기업 니오 역시 지난 4일에는 43달러까지 주가가 떨어지며 20달러에 가까운 주가 폭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또 다른 혁신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일 현대차에서 차세대 전기차의 혁신적인 전용 플랫폼을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 약자로 EGMP라고 불리는 플랫폼이 바로 그것인데요. 플랫폼의 중요성은 오늘날 모든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의 유튜브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어플리케이션들 모두 자사가 가진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미국 자동차 시장을 휩쓸어버리며 순식간에 세계 자동차 기업 1위로 올랐던 기업이 있는데요. 자동차 공정 획일화,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던 포드이죠. 이전까지 자동차는 일부 부자들만 탈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스포츠나 다름없었던 거죠. 하지만 포드에서는 자동차의 생산 공장 라인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똑같이 공유하는 뼈대, 플랫폼을 하나로 설정하고 공장의 라인에서는 그것을 또 세분화하여 효율을 극대로 높인 것인데요. 이를 통해 자동차의 생산 비용은 혁신적인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른 자동차 판매가의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국 일반 소비자들도 자동차를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GM 등 네로라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테슬라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전기자동차 플랫폼에 대한 자신들만의 모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2018년 9월 폭스바겐 그룹은 MEB라는 자사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하였고 2020년 3월 GM에서는 BEV3라는 3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현대차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네로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을 내놓은 것이죠. 하지만 가장 후발주자인 현대차가 제품을 내놓자 이 기업들은 애써 만들었던 자사의 제품을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플랫폼의 선점 효과가 중요하다고 한들 시장 경제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죠. 성능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현재 전기차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빠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전기차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더 뛰어난 성능과 저렴한 가격, 월등한 효율의 제품이 나온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 현재의 전기차 시장입니다. 현대차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 플랫폼 공개가 늦은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재빨리 제품을 공개하여 시장을 선점하려는 욕심을 부리는 동안 현대차는 4년의 기간 동안 오직 연구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가 얻어낸 것은 압도적인 충전 시간인데요. 이 GMP는 800V의 고전압 충전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었고 1회 완충으로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단 5분 만의 충전으로 111